예, 비상계엄 가담, 또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가 조금 전 내란 특검팀에 출석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의 첫 소환 조사로 오늘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서 만난 여야 지도부는 여전히 냉랭한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오전에 내란 특검팀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압수수색도 했고요. 압수수색 이후에 이제 첫 소환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제 부분들에 주력하게 될지 상당히 좀 주목되는데 어떤 부분 조금 주목하고 일단 계세요? 지금 이제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이 한덕수 전 총리를 핵심 공범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이 위증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인지하지를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계엄 문건이 이제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뭐 양복 주머니에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위증을 했는데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계엄 문건을 직접 챙기는 장면이 찍혔다라고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률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됐다라고 알려지는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그 뒤에 그것을 폐기하라라는 지시를 하는 등 여러 면에서 이 계엄 과정, 이 내란 과정에 가담했다. 동조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떤 협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공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이 위증과 관련해서 아마 집중적인 추궁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어떤 고의성 측면이라든지 어떤 위법한 대통령의 국무회의 진행을 방관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추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CCTV라던가 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사 이후에 영장 청구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진술의 변화 가능성이라달까요? 오늘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들 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사전에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했다라고 하기에는 정황상 근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측이 두 가지 측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주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청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국무회의의 완결성 측면에서 하자가 없었는가 이 절차상 문제를 짚어볼 것 같고, 이 두 번째는 또 사후적으로 이제 그 선포문을 재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하자 측면에 있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결정이 있었거든요.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무위원들의 그런 어떤 비토나 반대의 구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책임으로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금 특검 측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선포문의 어떤 그 법률상의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사후에 새로 작성을 하고 결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후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인 가담의 정도가 있었는가를 또 평가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관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어떤 진술의 변화라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범죄 혐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사실 자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해왔던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하나의 실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영장 청구까지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어떻게 아니요, 생각하세요? 저는 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이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라고 하셨지만 일관되게 이제 어떤 위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서명을 해놓고 며칠 뒤에 전화를 해서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 이런 거는 명확하게 증거인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위법했던 불법 비상계엄의 과정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직접적으로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증거인멸의 명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 한덕수 전 총리의 바뀌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본인의 진술이나 증언들 이런 것들을 뒤집을 만큼 이 한덕수 전 총리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그런 행위, 지시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 발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보도 나온 것을 보면은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 이제 진술 거부권을 좀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사 자체를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좀 격렬하게 저항을 하지 않고 일단 현장에 나가서 피고인의 어떤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어권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비판할 만한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진술들이 지금 다른 또 사람들의 진술들과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 판단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좀 유의미한 그런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채증을 하는 것은 특검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혐의 그 자체가 대략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를 모으는 데 특검이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제 어제 조사했고 내일도 나오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제 건강 때문에 하루 쉬고 나오는 건 좀 어렵다라고 이제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불출석을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좀 흐름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일단 이런 대응이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이제 본인의 건강을 이유로 들면서 뭔가 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씨의 전략은 아무래도 이제 특검이 무엇을 어디까지 쥐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면에서 이제 본인의 답변을 회피하면서 이 특검 측에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듣고 그것을 변호인에게 전달을 하고 뭐 좀 상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 그러니까 불출석 의사를 당장은 좀 내비쳤지만 뭐 계속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기조 자체가 나가서 진술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가는 모습은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해서 하루 이틀을 미뤄보겠다라는 심산일지라도 그것이 통할 리가 만무하고 건강 상태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특검 측과의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김건희 씨는 특검 측의 시계에 맞추게 되어 있다. 그리고 특검 자체도 무제한적으로 지금 무기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수사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많고 수사의 대상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시간이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측의 어떤 요구나 협상 어떤 조건에 대해서 끌려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시민 12,000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앞서 한 차례 이 같은 소송이 있었고 이미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시민 한 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해서 항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번에 다시 시민 12,000명의 소송을 제기한 건데 계속되는 이 소송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좀 초유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결정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호소를 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소송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정책 의사결정권자들의 그런 결정 때문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봤다. 특히나 위자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용이 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좀 방심을 하고 있다가 관련된 결정이 나왔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이게 또 굉장히 특수한 것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향해서 지금 소송을 한 것이라는 게 좀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통상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하더라도 그 소송의 대상은 정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을 개인으로 과연 취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행사를 한 건데 그 권한의 피해를 대통령의 개인 윤석열에게 묻는 것이 맞는가. 또 이런 쟁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104명에 대한 판례가
존재를 하고 그 판례 때문에 이게 좀 일종의 집단 소송 특징을 좀 띠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소명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좀 법률적인 하자가 제가 봤을 때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번엔 좀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변호에 나설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근데 의견이십니까? 일단 앞에서 이제 시민 104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동일한 논리로 이제 다른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이제 개인의 정책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대통령을 그냥 일반적인 개인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위였고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매우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사법적인 면에 있어서의 책임을 넘어서서 국민들께 사실은 굉장히 좀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행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좀 적극적인 인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사실은 앞선 제가 언급드렸던 판결에서도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번 불법 비상계엄이 굉장히 중대했던 일이었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던 일이었고 어떤 정상적인 정책 결정의 과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명확하게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조금은 예. 반론을 제가 드려야 될 부분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형법상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민사가 선행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반론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그렇게 정책 의사결정들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되고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개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배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라면 이를테면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우리 코스피 증시가 116조가 증발을 했거든요. 그 인과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좀 잘못된 세제 개편안 때문이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정부도 아니고 개인 이재명 대통령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염두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만난 여야 지도부 여전히 냉랭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송은석 비대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서 상대를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함께 들어보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치가 오히려 국민의 편을 가르고 정치 보복과 진영 갈등을 반복해서는 결코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예, 지난주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서 이제 어제도 여야 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보신 것처럼 추도사에 이어서 추도사에서도 굉장히 좀 날선 발언들이 있었고요. 서로에게 뭐 눈길도 주지 않는 모습을 이번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일단 물론 이제 DJ 추모식이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조금 화합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를 보게 되면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진정한 반성이 과연 있었는가 그리고 진정한 사죄가 있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국면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고 전한길 씨와 손잡으려고 하는 후보들이 사실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이 계엄 직후에 이제 통화를 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과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통화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내란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제가 앞서서 전당대회 국면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실제로 전한길 씨가 외쳤던 부정선거라든지 윤 어게인이라든지 이런 주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한길 씨의 난동에 대해서 사실은 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내린 이런 모습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정치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못하고 있고 도리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야당과의 협치도 물론 중요하고 대통령께서도 애를 쓰시는 부분이지만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1야당을 사실은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조금 네. 여지가 열린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네. 당장 이제 전당대회 이번 주고 누가 이제 뽑히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제 관계 설정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좀 급해졌나 보죠. 사실 모든 전국의 주도권은 여당에게 있는 것이고 지금 심지어는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대 야소 상황입니다. 엄연히는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도 개헌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의 미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협치의 주도권을 가진 것은 더 강한 힘을 가지는 상대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민주당의 고문들, 전 국회의장들도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과유불급이라고 했겠습니까? 또한 지금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과 협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이유들을 좀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지만 한마디로 반박이 되거든요. 그럼 개혁신당과는 왜 협치를 하지 않죠? 개혁신당과는 왜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정치 레토릭, 슬로건일 뿐인 것이 그냥 정청래 대표가 본인들을 좀 지지하는 강성 이른바 개딸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치를 하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당이 야당을 탓하는 것만큼 무력한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대야소 국면이라고 하면은 여당이 협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악수도 하지 않겠다. 사람이 아닌 존재와 어떻게 악수를 하겠느냐라고 거의 극언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막말들을 퍼붓기도 했고요. 또 더군다나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큰 사회적 무리를 빚고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협의 한마디 없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단독으로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들만 보더라도 과연 협치 의지가 있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협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과연 누그러들지 아니면 계속해서 대치 국면으로 갈지 당장 이번 주에 이제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7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했던 방송문화진흥법이라던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현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임시국회 전국에서 봤던 부분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는 출구 전략이 없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어떤 쇄신과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들의 선택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혹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적인 환경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어쨌든 자중질환이 있습니다. 전한길 씨와 선을 그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두고도 지금 당내 분위기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출구 전략은 오로지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 그리고 민주당 때리기 이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타답이고 야당 말살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거나 이런 식으로 대여투쟁 노선을 강화함으로써 내부의 분란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법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막겠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뭐라도 이제 해보겠다라는 것은 결국에 제1야당으로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노선 자체가 한정적이고 내부에서도 잠재워지지 않는 분란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결국 출구 전략으로서 이런 노선을 택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강경한 어떤 투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과연 득이 될까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뒤에 어느 정도 정치적인 책임과 심판이 뒤따랐던 것인데 지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계속해서 더 철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사실 지금도 국민의힘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은 집권 여당이거든요. 정부 여당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국민들께서는 비상계엄을 위시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선거로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이제 국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국정을 잘 하고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출범하자마자 100조 빚을 지고 시작을 했는데 KDI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물가는 2%대로 올라갔거든요. 지금 증시도 대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형태로 억지로 부양을 하고 있어요. 전혀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은 마무리됐습니까? 아직 상견례조차 못한 상황인데 국빈 방문도 아니고 실무 방문을 한다. 차관급이 하는 게 실무 방문이거든요. 국격에 맞지도 않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호재라고 또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곤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질문 주셨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재계 인사들이 국회로 와서 간곡하게 호소를 했어요. 법안 자체를 처리를 맡기 어려우면 1년 유예라도 해달라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 상공의회소, 유럽 상공의회소에서도 이런 식으로 법안들을 강행하면 한국에서 기업 활동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는 정부 여당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을 전한길 씨 같은 얘기로 뭉갤 수가 있는 거냐?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국민의힘 일은 국민의힘이 잘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국가를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에게 짝사랑 러브레터 보낼 시간에 좀 국민을 위한 메시지와 국민을 하시라 이렇게 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조국 전 대표가 DJ 묘조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요. 조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는 내년에 있을 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한 번 더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0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0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발언이 강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 조국 사태 때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유일하게 20%대까지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그때 문재인 정권이 조국의 늪을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반등 모멘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오히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조국 전 대표를 사면시킴으로써 다시 내부로 끌어들였죠. 그리고 지금 출소하자마자 보란 듯이 광폭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청년들에게 좀 사과할 마음이 없냐라고 했더니 사과를 한다고 풀어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검찰 독재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시면 재심을 청구할 의향이 있냐라고 했더니 지나간 일을 재심까지 하느냐라고 뭉개기도 하고 굉장히 내로남불 위선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된장찌개 사태가 또 일파만파 커지지 않았습니까? 우참판이라고 하는 150g에 85,000원짜리 고급 한우집에서 최소 객원당 10만 원씩 50여만 원은 고기를 먹어야만 주문이 가능한 된장말이죽을 먹었으면서 그 된장말이죽만 SNS에 올려놓고 마치 소박하게 된장찌개 식사를 한 것처럼 서민 코스플레이를 했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야말로 기득권 좌파라고 합니다. 형용 모순이죠. 좌파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위한 운동을 하는데 정작 뒤로는 온갖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다 누린다. 앞에서는 가재붕을 외치면서 뒤로는 아빠 찬스를 통해서 딸의 입시 비리를 돕는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조국 전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 진영의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영석을 만들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조국 전 대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 국민의힘은 행복했거든요. 저희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과 실제 결과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조국 전 대표도 대표지만 민주당이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조국 전 대표의 말 중에 이제 청년들에게 사과를 한두 번 한다고 되겠느냐 이 말은 이제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맥락이 아니었고요. 그 인터뷰 전문을 읽어보시면 이제 그렇게 한다고 단숨에 풀어질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역할로서 그것을 입증해 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역할과 어떤 쓰임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본인에 대한 비판들을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지금 이제 노선을 보게 되면 이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정계 복귀를 하면서 사실은 제1야당을 교체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진보 진영의 범위를 더 넓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운동장을 더 넓게 쓰겠다라는 포부가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라는 이제 거대한 정당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어떤 선명
불투명한 색깔을 가지고 이 진보 진영의 조금 더 넓은 파일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이제 내왔던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강경하게 윤 정부와 투쟁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쓰면서 이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었던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윤 정권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비판하고 싸웠다라는 역할에 대한 인정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뒤에 이제 본인이 정계에 복귀하고 조국혁신당이 뭐 다음 선거라든지 여러 면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통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이제 신임을 받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정청래 대표의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 말을 빌리자면 누가 당대표가 됐든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예정이 됐던 일이었고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울 일이 1도 없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는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세간에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청래 대표가 본인 말과는 전혀 다르게 이미 인사권 행사부터 상당히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를테면은 서삼석 민주당 3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동조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반명인 것은 분명하고요. 본인 스스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서명까지 했던 인물이죠. 그런 인물을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당대표의 가장 큰 인사권 행사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부터가 상당한 논란이 민주당 내에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정청래 대표가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호남 지역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박찬대 후보자를 공개 지지했던 호남의 현역 의원들이 불참을 했습니다. 뭐 호주 연수를 간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회피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정청래 대표가 전혀 지지 않고 바로 잡돌이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미 그 소위 친명 후보라고 일컬어지던 박찬대 후보자와 정청래 대표의 알력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지금 오늘 내일로 알려져 있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부 만찬에도 박찬대 후보자가 함께 온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유난 갈등 당시를 연상을 시킵니다. 저희 당에는 아픈 과오기는 하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당정 갈등의 역사인데, 민주당에서 그런 기시감이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조금 견제하기 위해서, 좀 말이 엉뚱하긴 하지만 조국 전 대표를 사면시켜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정청래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나 이른바 친문계로 좀 분류가 되는 인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당내 연대를 강화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척을 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런 민주당 내 다양한 역학들을 지켜보는 것도 뭐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뭐 이거는 정청래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그냥 허황된 이간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 대통령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에서 신임 여당 대표와 각을 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당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데, 그리고 중요한 어떤 개혁 과제들이나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있어서 입법은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를,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함으로써 뭔가 견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이를 나쁘게 만들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께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께서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당선이 어려웠겠죠. 이미 지도부에서 합을 맞춰보신 경험이 있는 두 분이기 때문에 전 둘 사이는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설령 견제를 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면이었겠느냐.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독립적인 정치적인 결단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정청래 신임 당대표와 엮어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보면 좀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
대통령의 간접적인 어떤 항의의 표시다 이렇게 보기에는 근거가 너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뭐 명청대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임 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이간질을 노리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허황된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당정 관계는 늘 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도가 다르거든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여론, 민심을 가장 민감하게 받들 수밖에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고 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해결의 영역에서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은 과민하게 반응하지만 정권이 뒷받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금도 박찬대 후보자와 다르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개혁 과제를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검찰 개혁 같은 것들도 3개월 안에 해치우겠다라고 합니다. 수십 년간 정립되어 왔던 수사 노하우를 안고 있는 검찰 조직을 단 몇 달 만에 해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방송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공영방송사 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언론 노조에게 황급히 돌려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권과 여당이 이해관계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명심에 맞는 박찬대 후보자를 밀고자 했고 실제로 당심과 의심이 달랐거든요. 대의원들은 박찬대 후보자를 과반 지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그런 좀 진위가 많이 가려져 있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가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건강한 당정 관계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풀고 갈 것은 푸는 것이 맞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그 어떤 개혁의 속도전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좀 될 것 같으세요? 네, 뭐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이 뭐 대표적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어떤 법무부 장관께 공론화 과정을 좀 충분하게 거쳐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적인 보완 아니면 더욱 더 많은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부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당 차원에서는 좀 속도감 있게 입법을 하는 그런 과정들로 좀 역할을 좀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라든지 절차적인 보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민주당에서는 보다 선명하게 이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을 통해서 개혁을 이뤄갈 것인지를 보여드리는 과정 이렇게 좀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지금 국민의힘에 이 통일교 당원 명부 대조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500만 당원들의 핵심 개인정보를 탈취하겠다는 개인정보 강탈이자 야당 사찰, 국민 사찰에 협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당원의 명부 대조가 반드시 좀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좀 듣고 계세요? 일단 저는 수사 기법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요. 통일교가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당원을 가입시켰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피해자인 사건입니다. 영업 방해를 당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통일교를 수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왜 국민의힘을 압수수색을 하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당원 모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특정 종교 집단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하는 것은 왕왕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통일교는 문제가 되고 기독교나 불교는 문제가 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의 수사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필요하게 장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영업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통일교를 제대로 수사를 하고 대조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단순히 수사 편의상으로 통일교에 있던 그런 뭐 교인들의 명단, 50만 명의 명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 당원 이력이 있는 440만 명의 당원들과 일일이 대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억지스럽고 수사 그 자체를 하는 것보다 야당 망신 주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결정적으로 이 당원 명부라고 하는 것이 당원들의 정말 내밀한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당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혹자에게는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싶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종교를 적시하고 당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 명단을 대조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맞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국민들 거의 10%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까지 잘못된 수사를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정말 수사를 하고자 하면 통일교를 제대로 수사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에 대한 수사는 뭐 이미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팀에서 지금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로부터 이 확보한 진술을 보게 되면요. 건진법사와 함께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등을 통해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왔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고 지금 특검팀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 당원들의 전체 명단이 아니라 특검팀에서 확보한 이 통일교 교인들의 명단과 이것을 대조해 볼 수 있는 특정 기간에 대조를 위한 명부를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저는 충분히 국민의힘에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검팀의 이 요구 사항이 구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뭐 500만 당원 전체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프레임을 짜는 것은 국민의힘이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통일교와 이 건진법사가 어떤 김기현 대표의 당선을 모의했고 뭐 그 전에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당선을 이제 모의를 했었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되면 몇 월 며칠 기준으로 뭐 신규 입당 당원이 1만 얼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뭐 기간을 특정해서 대조를 해보고자 하는 이 수사의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당원의 명부를 무자비하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대조를 위해서 특정 기간에 필요한 사람들과 대조를 해보겠다라는 취지가 있음에도 이것을 전체 당원의 명부를 달라라고 특검팀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호도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만 좀 바로잡자면 저희가 이미 수십 명의 명단에 대해서는 특검 측의 요청에 따라서 대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